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FOMC 의사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는 엇갈렸고 FOMC 의사록에서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CNN의 보도도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이 보편 관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국채 금리는 한때 4.7% 그 이상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보편적 관세와 세금 개혁이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위례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 채권 수익률이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FOMC 의사록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연준 위원들이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이 3% 가까이 하락하는데 이 리플은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이틀간 약 10% 정도 급락세를 보였고요. 올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유가 하락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간밤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특별하게 크게 상승을 했거나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없이 어느 정도 보합권의 등락을 오갔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올라왔습니다. 곧 인원을 감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성과가 안 좋은 직원들 위주로 감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명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0.2%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BBC가 이 자사의 뉴스를 애플 인텔리전스가 요약을 했을 때 잘못 요약을 한다라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지적을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0.15% 정도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이 원격 차량 호출 시스템에 있어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어제는 어느 정도 지수단 안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종목단 안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크게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간밤에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06% 하락하면서 19,47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상승하면서 5,91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25% 상승하면서 42,0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더욱더 증폭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 역시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지표들 소화해낸 뉴욕 증시는 이제 작년 12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은 12만 2천 건 증가했는데요. 임금 상승률은 2021년 7월 이후 최저 1 0 0 0 조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2 0 0 0 조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2 0 0 0 조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4.6%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하락하면서 5,16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WTI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73.31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큰 폭의 변화 없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은 0.2%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42.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알림을 요약하는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그 기능에서 가짜뉴스 알림을 배포한 것이 드러나면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0.02% 하락하면서 140달러 선을 겨우 방어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하락에 이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개장 초반부터 14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결국에는 14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상승하면서 424.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직원의 1% 미만을 감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아마존 0.01% 상승하면서 222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아마존은 광고주를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인 SQL 생성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구는 광고주를 위해서 단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오늘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10.72달러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한편 메타는 이 트럼프의 친화 정책으로 플랫폼의 규제를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 브라질 검찰이 메타의 최근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남미 국가에서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0.15% 상승해 주었는데요. 어제는 4% 넘게 내리면서 400달러 선을 하회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임원진들의 임금이 과다 지불됐다라는 의혹을 해결하면서 법정의 합의 판결을 받고 오늘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0.79% 하락하면서 193.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기각하도록 연방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8월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9.86% 상승하면서 69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메타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베이의 상품 목록을 사용해서 테스트 중이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9% 넘게 상승하며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를 지역의 상품 픽업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인기 플랫폼인데요. 페이스북 구매자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베이로 재연결됩니다. 메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구매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이베이에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경쟁사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던 이베이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2.76%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가 제약 대기업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평가를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후에 주가 상승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유럽 제약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이며 단기적으로 GLP-1 약물에 대한 높은 수요로부터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은행은 적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비만 치료제의 대표 약물로 여겨지지만 이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를 출시하면서 바짝 뒤를 따라붙었죠. 최근 회사는 혈우병과 관련한 치료제의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RMO라고 불리는 약물을 활용해 혈우병 치료제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40% 폭락했고 2024년을 1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10.18% 하락하면서 6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를 파괴한 산불 피해로
수천 명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는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거래일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5.1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CNN은 순식간에 이 화재가 축구장 5개 규모의 면적인 2,900에이커를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 LA 일대에 부는 국지성 강풍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청원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이기가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흐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은 살짝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세 잘 타가고 있고 계속 이렇게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월가의 큰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헤지펀드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걸 일정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미증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기대가 실물 경제도 일정 부분 나오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물 경제의 흐름을 100% 다 반영한다고 할 수도 없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몇몇 거시경제 변수,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꾸려보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자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면은 첫째는 역시나 미국의 국채 금리 혹은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이 되든 30년물이 되든 지난해 12월 대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24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기존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은 우선은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가 싶었는데 이후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실물 경제라고 하는 부분, 특히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변수들이 생각보다 탄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혹은 미국에 있는 월가의 헤지펀드는 더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을 유입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나왔던 또 하나의 우려스러움이 있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유독 못 갑니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다우는 흐름 자체가 괜찮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못 가요. 사실상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군이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야 탄력적으로 기타 시장도 영향을 받겠으나 의외로 지금 못 간다는 것.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난 2년 동안 오른편에 보이는 빨간색 네모 박스인데요. S&P 500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57년부터 시작을 해서 강세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3년 차는 언제나 쉽니다. 1957년, 62년,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2002년, 9년, 12년, 16년, 20년, 22년 모두 1년차, 2년차는 시장 자체가 양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가죠. 반면 2년차 때는 체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의 강세장의 경우 2022년에는 대략 S&P 500은 시장이 무려 34%나 올랐습니다. 지난해만큼 올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하고 시장에 접근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3년차 수익률이 전통적으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중에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점에 착안해서 헤지펀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다양한 자금이 조금씩 현금화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네, 월가의 큰 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대규모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살펴봤더니 정말 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동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채 금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또 간밤에 봤더니 4.7%, 네. 한 73%까지 예.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국채 금리 지금 왜 이렇게 오르고 있나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실물 경제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 속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후퇴를 해버린 거죠. 그게 결국에는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변수입니다. 1차적으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위험 이자율과 리스크 프리미엄. 여기서 말하는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미국의 3년물 국채금리를 말하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가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예를 들어서 시장의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고 자금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면 신용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금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 상단이 4.5입니다. 하단이 4%입니다. 당연히 이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국채금리의 가격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기준으로 대략 4.7% 정도입니다. 이게 지난해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초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만 올라가도요. 시장이 막 요동쳤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증시 오르기에는 정말 글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은 지금 다시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앵커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되든 기타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에 따른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금력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최대한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물가 상승률, 금리라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한 가지 행위인데 화폐 가치의 훼손율보다 실질적으로 투자에 따른 이자 혹은 이에 따른 금리 수준이 월등히 더 높다면 굳이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채 금리가 4.7% 정도다.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4.7%로 거의 확정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어제 대략 10시 정도 시점에서의 흐름인데요. 10년물 기준으로는 무려 4.7, 30년물은 이제 5%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5년물은 우선은 4.47 정도 수준. 다음 페이지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에는 여기 있어요. 미국의 점도표죠. 점도표 기준으로 올해입니다. 이제 2025년 기준 금리 인하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가장 많은 부분은 우선은 4%입니다. 점도표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4%인데 이게 2026년으로 가더라도 3.5가 지금 될까 말까 한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화폐 가치의 훼손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마련인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한 2.5에서 3% 정도. 근데 그것보다 0.1%포인트 정도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전망이 후퇴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악화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증시의 흐름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우리가 우선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후퇴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적인 경제 체력이 회복이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요인들은 더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잘 정리가 딱 되어 있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볼 건데요. 미국 채금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딱 세 가지로 해놨습니다. 첫째로는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와 서비스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다는 거.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괜찮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재정 적자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물가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 왼편에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기존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 2년 정도 동안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쯤 들어서 턴을 빵 하고 보여요. 미국도 서비스업이 역시나 핵심이 되는 국가임과 동시에 모든 국가는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살아야지 경제가 탄력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쉽게 ISM 서비스업에 대한 물가 지수는 또 반등을 해버립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둔화되어서 민간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 성향이 꾸준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물가지수가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률은 다행히 괜찮아요. 24년 지난해 기준으로는 4.2%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오히려 실업률은 4.3%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경제학 원론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혹은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략 3%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죠. 이게 잘 나갈 때는 3.6, 3.7밖에 안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4.2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용이 탄탄한 상황이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올라가죠, 지금. 유로존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다음 페이지에
미국은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아 금리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역 적자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부도 결국에는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죠. 특히나 트럼프라면 그건 더할 겁니다. 어떻게든 무역 적자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역시나 부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이라고 하는 변수가 우선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큰 영향은 없는데 어느 시점에 맞추어서 갑작스럽게 빵 하고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요때예요. 2011년. 이 당시에 S&P에서 신용등급을 하향했던 주된 변수가 이 부채였습니다. 즉 적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너네의 신용등급을 계속해서 좋게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시에 5거래일 연속 미증시 폭락했습니다. 제가 이때 거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시점에서 부각되는 변수는 아니겠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서나 터질 수가 있다는 것.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중인데요. 미국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거예요. 100%를 이제 넘어갑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금 200%가 넘어가죠. 일본은 저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국 내에 있는 부채와 외화 부채인데 일본은 자국 내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IMF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거의 대다수가 외화 부채였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섞여 있으나 역시나 외화 부채가 많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걸 참지 못해서 바이든 정부는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키워드는 결국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실물 경제는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물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부채 흐름도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금리를 이 시점에서 올리는 것이 좋은가 내리는 것이 좋은가라고 물었을 때 역시나 물가와 부채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망했던 3회 혹은 4회 수준으로 내리는 것보다 2회 정도로만 내려서 일시적으로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흐름이자 생각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물가 수준을 어떻게든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PCE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합니다. 장기 전망은 2%인데요. 안 내려가요, 지금 계속.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후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통화정책과 실물경제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재정정책을 조금은 상이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점도표를 토대로 보았을 때는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잡으려고 한다는 것.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후퇴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토대로 미국채 금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더 올라간다면 채권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더 커지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 그걸 기반으로 미증시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매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효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중에 한 가지로 1월 효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2000년대 전까지만 어느 정도 유효했어요. 제뉴얼 이펙트와 관련된 논문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딱히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경계할 만한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해 말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 상황은 탄탄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주식시장이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하는 시점도 분명히 있고 S&P 500이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세장을 끌고 가는 건 어려운 거죠. 미증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강세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그 흐름은 전체 기간 중에 7%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S&P 500이 당연히 위아래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린다 할지라도 지난해와 같은 20%, 30%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요.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을 꼽아봤을 때는 점도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점도표를 봤더니 이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서 전망이 조금 후퇴된 부분이 또 국채 금리 상승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준금리에 관련돼서도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난해 FOMC 이후에는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전망 2번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꽤나 지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좀 탄력성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2회 그대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어차피 뭐 2회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가니까 별로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네. 상반된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와도요. 시장이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다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볼 건가?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때 금리 인상 발표를 할 때 뭐 의장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금리를 인상을 좀 하겠습니다. 이유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반면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어깨도 이렇게 굽죠. 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현재 시점에서의 파월 의장 지금까지 보인 행보 보면 시장의 전망치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올해 2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가 지표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느꼈죠. CPI, PCE 단 한 번이라도 드라마틱하게 내려간 적은 없었다라는 것. 아마 시장의 전망치를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정도. 그것만으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크게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변수는 전망에 따라 흐를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다중 변수들, 뭐 기업의 실적이 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보였던 국채금리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현재 시점에서의 기초 체력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올해 미증시의 흐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흐름이 1월에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든 가야 한다라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미국도 결국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M7,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AI라고 하는 단어로 귀결이 되고 있죠.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당장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우선은 투자가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분기별로 드문드문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점은 적어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증시를 아무리 좋다, 흐름이 좋았다라고 해서 맹신하고 여러분들이 매수에만 적극 참여한다면 의외로 힘든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이 전망치를 크게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변수가 존재를 한다면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변수가 존재할 거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청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은 12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연준 의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회의록에는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과 무역 정책의 변화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최소 4번은 언급했습니다. 의사록에는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견고한 소비자 지출 속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2024년까지의 GDP가 강력히 성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향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결정 후 안개 낀 밤에 운전하거나 가구로 가득 찬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12월의 FOMC 회의와 연준 이사들의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간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월러 이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행사에서 추가 기준금리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4.25에서 4.5%로 정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2번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월러 이사는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미증시를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는 우리가 고용시장 악화를 막으면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1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3월까지 상당한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발언을 했던 리사 쿡 이사의 경우 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죠. 일각에서는 이런 월러 의사의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터빈 건설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풍력 발전 주식들까지 폭락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 에너지에 대해 가장 비싼 에너지다. 깨끗한 천연가스보다 몇 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이 풍력 터빈을 짓지 않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풍력 터빈은 재앙이고 미국 곳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라며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이 분석가 더글러스 린달은 텍사스와 같은 대규모 공화당 주에서 풍력 발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친환경 기술 부분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강하게 비판해왔죠.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이어진 이후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 웨르스테드는 주가가 약 7%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RWE와 노르덱스는 각각 2.46%, 6.4% 하락했고 다만 세계 최대 해상 풍력 터빈 제조사이자 미국에서 상당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는 미국 해안에 설치하는 터빈이 자사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 7일 월가 분석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자 컴퓨터의 도래 시기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초기 단계의 양자 컴퓨터는 15년, 후기 단계는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아마도 20년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20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젠슨 황 CEO의 발언으로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이온큐의 주가는 전날
전날보다 41%,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는 44% 폭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의 북극 지역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파상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막아내려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방어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데 에텍의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는 이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해 프레데릭 10세 국왕과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최근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맞설 전략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야망이 다른 모든 국가들도 갖고 있는 영토 확장의 욕망, 그중에서도 러시아의 야망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방문 계획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알리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멈출 경우에 미국 증시가 밟을 궤적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네, 먼저 이제 선물 시장은 금년 말까지 이 2회 정도 이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를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 점도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이때가 이제 12월 FOMC 점도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정도를 봤을 때는 올해는 아마 2번 정도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이 제시한 숫자가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가 시장 가격에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FOMC 점도표 전망과 실제값 자체는 자주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점도표와 25년 두 번의 이 금리 인하 기대는 확정된 규칙 자체는 현재 아니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닐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연말 연초, 그러니까 지금 이때와 마지막 12월 말의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실제로 금리 인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험성, 한마디로 미리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이때 사례를 참고하면서 당시 금리 인하 후에 주가와 시장 금리가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함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예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한마디로 미리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보험적으로 금리를 내렸던 사례는 4번 정도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과 95년, 98년 그리고 2019년 이 정도 4번 정도가 있는데요. 과거 사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전기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초 금리 인하부터 종료까지 평균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면서 이 4.5% 금리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작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2월까지 마찬가지로 이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때에 비해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이전 사례를 봤을 때는 75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4.25에서 4.5% 예전과 비슷하게 현재 도달한 상태입니다.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진행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은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9%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함께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이 기대감이 약화가 된다면은 이 상승세 자체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 이후에 그 6개월부터는 기대가 좀 조정기를 맞게 됐는다. 이는 경제가 안정이 되거나 추가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좀 중단이 될 가능성까지 함께 내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마디로 이제 최초로 금리를 인하한 시점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 사이에 시장 금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입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면서 경제 환경 자체는 당연히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기간에 주가는 평균적으로 4.6% 상승 정도 굉장히 미비하게 오르면서 그치게 됩니다. 금리 상승이 기업 이익 전망에 부담을 줬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지만은 그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끝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금 또 회복하는 경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기본 체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강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금리가 급등한 이후에는 주가는 펀더멘털을 기반해서 당연히 안정화를 찾게 되고요. 최초로 금리를 인하한 시점부터 12개월 뒤 그리고 18개월 한 1년 6개월 정도 뒤 이 기간 동안 봤을 때 S&P 평균적으로는 13.4% 크게 성장세를 그려냈습니다. 금리 급등이 주가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다시 추세를 이렇게 되찾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조금은 올라도 그래도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또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이 강한 펀더멘털을 유지한 결과고요. 금리 변동은 단기적인 혼란을 초래를 하면서 시장은 결국에는 안정을 되찾고 성장세를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 재평가가 훨씬 더 빨리 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도 과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과거의 사례를 조금 더 빠르게 대입을 해보면 된다라는 건데요. 1분기 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가에서 이 IB 쪽에서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더디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데 금리 반응을 소화한 후에는 안정화가 될 가능성,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봤다시피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은 2025년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또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분기는 조금 부진할지언정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그래도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금리 변동성은 단기적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를 매수 기회로 오히려 활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금리 변동 후에 주가가 회복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현재 변동성은 투자에 오히려 좋은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조정 자체는 결코 안 좋은 조정기라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의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이번 리포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